결국 터진 설날 가족 모임 집단 감염. 자, 먼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7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 설 연휴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설 연휴 정부에서는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었죠. 하지만 고향에 갔다가 확진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설 새러 갔다가 지금 과태료까지 물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는데요. 이 설 연휴에 가족을끼리 만났다가 이 집단 감염을 발생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11일에 부산에서 한 일가족 8명이 1박 2일로 이 부모님 댁에서 모였는데요. 이때 이 가운데 한 명이 1박 2일 모임을 마치고 다음 날인 13일에 감염된 것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5명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네. 이 최초 확진자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른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팀은 나머지 가족 2명, 이 확진되지 않은 나머지 가족 2명도 잠복기 동안에 추가 확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 해당 가족들에게는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5명 이상이 모임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역학조사 결과 이 가족이 다른 시민들까지 감염을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고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그럼 과태료 1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6명이 모였다가 적발이 됐으면 그 6명 각자 다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윤 기자, 그런데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5인 이상 모임 신고하는 방법 없나요? 뭐 이런 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번 설날 연휴에 5인 이상 모였다가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설 연휴인 지난 10일부터 저희가 따져봤는데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에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모두 5,615건이었습니다. 5,000건이요? 네, 이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3,462건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 전주랑 비교해보면 30%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 가운데 5명 이상의 가족과 친지 모임이 있었다라는 신고가 1,025건,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가족 모임이 아니라 사적 모임이 84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이 방역대책본부는 명절에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관찰을 해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자가격리 조치와 신속 검사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이 가족 간 감염 막으려고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잖아요. 조금 전에 윤지영 기자 설명 드리니까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우리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신고된 게 그 정도지 아마 신고 안 된 거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한 방역 전선에서는 제도적인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방역 주체는 결국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무력화되기 십상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집단 감염이 가족 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과거보다 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도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제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런 지키지 않으면서 가족 간 전파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이제 2주 안에 현실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또 덮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가족 간 모임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분들 혹시 계시고 좀 이상하면 바로 좀 검사를 먼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소정섭 위원 얘기대로 꼭 좀 검사, 선제적인 검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업 제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부터죠. 수도권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영업 제한이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이 됐습니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조금은 트일 걸로 기대가 됐는데 실제로 분위기는 어땠을지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의 한 번화가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지금 이곳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식당과 주점 대부분이 불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마다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인 모습입니다. 영화관과 PC방, 학원과 대형마트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연장 효과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직 그 10시로 바뀐 거에 대한 변화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시 할 때도 한 이제 10테이블이나 10테이블 미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10테이블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주점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이른바 2차 위주인 가게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더 풀어줘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뭐 별 큰 도움이 안 돼. 여기는 2차로 거의 오다 보니까 10시 이후에 이제 손님도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매출 회복이 기대됐던 일반 음식점들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로 단체 손님을 못 받고 있다 보니 효과가 미미할 거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숨통은 조금은 튀었지만 그래도 영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대책을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영업 제한 이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밝혔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장기간의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아쉬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또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초안을 내놓고 각 업종들마다 의견 수렴을 좀 한다고 하는데 과연 3월부터는 어떠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백신 얘기도 좀 나눠보죠. 정부가 어제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단은 접종을 미뤘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얘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프레스룸 어제 예방접종 시행 계획 실시간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 발표 중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떤 건지 어제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만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수 없다 이것이었는데요. 네. 대신 정부는 화이자 백신을 3월 말에 조기 공급을 하겠다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 백신을 일단 계속해서 추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관계자 종사자는 오는 26일부터 1차 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없는 이유, 바로 추가 임상을 확인한 후 정부가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약 27만 명이고요. 앞으로 열흘 후에 1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화이자 백신이 조기에 들어오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백신 접종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영업 제한 등등 이 코로나19 관련 조치들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백신의 안정성은 안심해도 된다면서 65세 이상은 맞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호언장담하던 정부 덕에 정작 감염에 취약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마지못한 면피용 떠밀리기 발표, K방역의 용두사미를 목격합니다. 연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묻지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K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국리만 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억지 주장과 마구잡이식 비난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힘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정치권 공방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65세 이상 접종을 좀 미룬 거, 어쨌든 안전성이 아직은 증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미루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길래 애초부터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해야 됐을 거 아니냐 이런 또 질책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백신은 어디까지나 과학의 영역이고 의학의 영역이지요. 네. 그리고 65세 이상의 안전성, 그것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의 안전성 논란은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일 의학계 의학 잡지가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개발에 관여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영국 이런 쪽은 오히려 옹호를 하는 입장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김은혜 대변인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대상이 질병관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의학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면 그건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문제 제기보다는 정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 짚어서 그걸 전개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반박을 했듯이 묻지마 비판이다라고까지 하기는 건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네. 김은혜 대변인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과연 적절했을지 저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신 문제는 안전성이냐 아니면 신속성이냐 둘 중에 둘 다를 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안전성과 신속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왕 다른 나라보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게 조금은 늦어졌다면 안전성에 더 무게를 두는 쪽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상태에서 이거 맞아서 혹시 내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은 그건 손뜻 누가 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질병관리청이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 이건 좀 자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 파이자 백신이 이제 3월에 조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이 접종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의 동물들도 순환입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얘기도 들리고요. 특히나 대구에서는요. 코로나로 운영이 힘들어서 동물원이 문을 닫았는데 이 동물들이 버려져서 굶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해 11월의 일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동물들 이제야 조금씩 구조된다 이런 소식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의 한 체험동물원 지난해 11월부터 이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휴장을 했는데요. 여기 있던 동물들이 장시간 동안 방치되면서 이 학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구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요, 어제 SNS를 통해서 염소 1마리와 양 5마리, 그리고 원숭이 4마리가 구조가 돼서 이 보호소로 옮겨졌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거위와 낙타 등은 현재 이 동물원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고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아있는 동물들을 구조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이 동물단체는 해당 동물원 대표와 담당 사육사에 대해서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거위가 목 놓아서 울고 원숭이는
땅바닥에 고인물을 먹고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동석 기자, 네. 이 동물들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어요? 일단 불쌍한 동물들에게 손을 내민 건 한 대구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많은 동물원 사진을 현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숭이는 이렇게 고드름이 가득한 사육장에서 당근에 손을 쥐고 있습니다. 낙타는 배설물로 뒤범벅이 된 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는데요. 심지어 너구리는 기다렸다는 듯 물 호수 앞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목을 축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동물들에게 도움을 준 시민은요,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물을 주기까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 물을 주는데 도망간 것으로 현재 이렇게 보이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이 동물을 보살폈다면서 무거운 사료 등을 짊어지고 눈물겹게 먹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뭐 동물들 어쨌든 일부가 지금 구조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동물들은 지금 어때요, 그러면? 네, 남아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조 작업을 또 추가로 벌일 예정이고요.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다른 동물원의 경우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동물원에도요? 전해집니다. 네, 다른 동물원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난해 4월에 지금 이제 촬영이 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아이고. 암사자의 배 쪽에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굶어서 저런 건가요? 네, 대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3월에 1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관람객이 크게 줄면서 경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건데요. 그래서 동물의 먹이조차 제대로 주지 못한 겁니다. 이 사장은 빚까지 내면서 이 먹이를 구하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이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을 통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유튜버가 생닭 100마리를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지금까지 시민들이 생닭 400마리와 과일 등을 기부를 해서 현재는 동물들이 그래도 기력을 좀 회복한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 막막한 마음에 시청을 찾아갔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망연자실하게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 동물원 측은 밝혀왔습니다. 이 동물들도 시민들의 온정에 고마워하겠죠? 네, 그렇죠. 소정섭 위원님, 지금 윤지영 기자가 마지막에 좀 언급을 해봤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가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모두에게 힘겨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동물들한테까지 여파가 바로 가서 저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이제 관람객들이 줄어들게 되고 되게 운영 자체가 이제 그런 관람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설 동물원이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끊어지게 되면 그 수입원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종업원들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종업원들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동물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허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런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지원 상황에서 저런 부분은 거의 이제 사각지대로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동안에 뭐 사람들 자체도 자영업자 지원 이런 것도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동물들에게까지 관심이 못 썼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 동물권에 대한 이슈 자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학대나 이 동물 인권의 문제들도 굉장히 중시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도적으로는 일단 이 사설동물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일종의 그냥 등록제예요. 아니, 그냥 등록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 부분에서의 허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좀 외국처럼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이 용량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심사를 해서 허가제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 배경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들여왔을 때 그렇다면 그것이 그 이후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들여오면 어떤 시설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들여오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맹점들이 이번 기회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좀 보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지자체 쪽에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책을 같이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 측에서는요, 우리 그냥 방치한 거 아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힘들긴 하지만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먹이도 주고 보살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지금 힘겹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모두들 평범한 일상 되찾길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